질문하셔도 됩니다. 내년에 1월부터는 여기 뭐 써놨습니까? 휴대폰은 모음으로 수업 시간에 질문 금지, 자리 선점 금지. 자리 선점이 무슨 말이에요? 주로 이제 남의 자리를 잡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통했는데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자리 굉장히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제가 부산에 이제 크게 하원할 때는 그때 뭐 400명 이래 됐으니까 그때는 자리 좋은 데 앉으려고 새벽 5시에 와서 막 이랬습니다. 지금은 뭐 일찍 오나 늦게 오나 그죠? 편안하다 지금.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강의가 아니고 과외입니다. 과외. 네, 그죠? 여러분한테는 뭐 학습하기 좀 편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은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좀 전에 이때 타이틀 쓴 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 자, 소유권에는 크게 세 가지 타이틀이 있다. 하나는 소유권에 됐고, 두 번째 소유권에 또 됐고, 세 번째 없어. 자, 그래서 항상 제목이라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다음에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소유권은 소유권 취득의 소유권의 범위, 소유권의 취득 원인, 그 다음에 공동 소유. 그죠? 자, 취득 원인은 법률 행위로 취득, 그거는 주로 매매로 취득, 계약법에서 공부한다. 물권에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거기 세 가지가 있었죠? 취득 시효, 선점, 습득, 발견, 부합, 혼합, 가공.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무주물 선점,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걸로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 그러냐.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 원인. 자, 우선은 요거는 주인이 있습니다. 유주물입니다. 주인이 있어. 주인이 있는데 잃어버렸다. 주인이 있는데 묻혀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주인 자체가 없어요. 그 주인이 없는 물건은 먼저 잡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 여기는 주인이 없는 무주의 동산만을 객체로 합니다. 따라서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주인이 없는 부동산이 뭐가 있을까? 뭐 산에 가면은 거의 폐허에 가까운 주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주인이 아예 없어 사망을 다 하고. 그러면 주인이 없는 그런 주택 같은 거는 개인이 선점으로 소유권 취득을 못 한단 말이에요. 빨리 가서 점유를 한다고 해서 소유권 취득이 안 돼.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은 항상 국가 소유가 되어버립니다. 국가 소유.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상속인 없이 죽어버렸어. 그럼 뭐로 간다? 국가로 갑니다. 국가로. 국유가 된다. 그래서 선점 대상은 무주의 동산만 대상이 된다. 그럼 주인이 없는 동산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한번 빌려볼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주인이 없는 동산은 선점한 자,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가 있을까? 무주의 동산, 주인이 없는 동산, 쓰레기, 또 상상력이 전혀 없네. 아니, 주인이 없는, 우리 객관적으로 봐서 주인이 없는 동산 뭐가 있을까? 참고로 울산에서는 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시험에 나는 나와. 또 뭐 있을까? 주인이 없는 동산.
산토끼, 대표적으로 물고기. 강에 있는 물고기 있잖아요. 그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자, 산토끼는 누가 소유한다고? 먼저 잡은 사람, 그걸 선점이라 하잖아요. 물고기는 먼저 낚은 사람. 그래서 산토끼는 먼저 잡은 사람, 그 다음에 물고기는 먼저 낚아서 잡은 사람, 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무주물 선점이라 한다. 머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주물 선점은 대상이 뭐라고? 동산에 한한다. 그래, 주인이 없는 동산은 선점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주인 없는 부동산은 선점 대상이 아니고 국가 소유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등산을 하다가 주인이 없는 주택을 발견했어. 쫓아가지고, 배운 거는 있고 해서 쫓아가지고 안아가지고 내 거야. 이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거는 선점이 아니고 땀났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땀났다. 자, 그래서 선점 대상은 동산에 한한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유실물하고 매장물은 주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주인이야. 갑이 주인이라고. 그럼 갑이 주인인데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잃어버리면 습득한 사람, 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갑이 주인인데 묻혀 있어요. 묻혀 있는 물건은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상식하고 좀 안 맞잖아요. 맞죠? 주인이 잃어버렸는데 내가 주웠다고 해서 무조건 내 거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단서가 붙습니다. 6개월 이상 공고를 합니다. 공고. 주인이 있으면 찾아가세요. 이렇게. 자, 6개월 이상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몇 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 다음 매장물 발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는 1년입니다. 1년 이상 공고를 해가지고 주인이 있거든 찾아가시오 했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더라? 조금 전에 타이틀. 또 봐라. 빨리 안 되거든. 빨리 봐라. 부합, 혼화, 가공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 세 가지. 자, 부합은 물건 두 개가 하나로 붙었다. 그런 뜻입니다. 물건 두 개가 하나로 붙었다. 부합. 물건끼리 섞여서 구별할 수가 없다. 혼화. 가공. 타인의 물건을 노력을 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 이걸 가공이라 합니다. 가공. 그러면 우선 부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쌀 한 말, 을이라는 사람이 쌀 한 돼. 자, 이게 우연한 기회로 섞여버렸습니다. 한 말, 한 돼. 이런 식으로. 이걸 뭘 한다고? 혼화. 물건이 섞여서 구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근데 이걸 이야기하니까 어느 창원인가 어디서 갑은 자기 쌀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러더라. 제가 볼 때는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병원에. 지가 본 쌀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지. 그러면 쌀이 구별할 수 있다면 그 술로 바꿔버리면 이게 진짜 안 된다. 그죠? 술. 이런 거를 혼화랍니다. 혼화. 두 개의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다. 혼화. 그러면 섞인 이거를 누가 소유하느냐?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자, 우선은 한 말은 주된 동산이고 한 되는 종된 동산이다. 10대가 돼야 한 말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한 말이 주된 동산이고 한 대는 종된 동산. 그러면 주종 구별이 되면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한다고? 주된 동산의 소유자. 대신에 갑이 소유하고 을에게는 그죠? 한 대 값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상식은 맞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도 한 마리고 여기도 한 마리야. 이렇게 두 마리 됐습니다. 두 말. 그러면 주종 구별이 안 되잖아요. 주종 구별이 안 될 때는 이 두 말을 어떻게 하느냐?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 소유. 이렇게. 자, 주종 구별이 되면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주종 구별이 안 되면 갑과 을이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자, 가공을 한번 보실까요? 가공. 자, 갑이라는 사람이 판자 5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자 5만원. 자,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판자에다가 허락을 받지 않고 가공을 합니다. 가공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재료고 요 사람은 노동력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가공을 해가지고 하나는 7만원짜리 DH가 창조됐습니다. 하나는 무려 1000만원짜리 고급 장롱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가 소유하는가? 이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누가 하는가? 자, 우선 요 재료값하고 가공물의 가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 수백 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재료에 비해서 현저히 다액이다. 법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현저히 다액. 액수가 많다고 말이에요. 고액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액. 그러면 여기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재료 주인 갑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갑이 소유. 자, 갑이 소유하고 대신에 을에게 노동력의 대가를 지불하면 되잖아요. 그걸 계산상으로 노동력은 얼마입니까? 2만원 아닙니까? 그죠? 을에게 2만원 보상하면 된다. 이렇게. 자, 근데 1000만원 장롱이다. 장롱. 자, 장롱 1000만원짜리 장롱도 갑이 소유한다 치면 얼마를 보상해야 됩니까? 스톱. 계산도 안 된다 말이야. 계산도. 그러니까 그건 안 맞다고. 그래서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을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을이 소유. 대신에 갑에게는 얼마를 보상하면 된다? 재료값 5만원 보상하면 된다. 이렇게. 우리 상식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념만 잡으시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거 가지고 뭐 계속 어렵게 출제되고 이런 건 아니야. 무슨 말이냐? 자, 그래서 이거를 가공에 의한 소유권 취득 이렇게 합니다. 재료값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끼도록 줘요. 별 차이가 없으면 재료 주인이 소유하고 대신에 노동력을 투자한 가공자 을에게는 노동력의 대가를 보상한다. 현저히 다액이면은 가공자 을이 소유하고 대신에 재료 주인에게 재료값을 보상한다. 이렇게 가공. 그러면 DH 요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DH. 오, 저 천재다, 천재. 벌써 12월이 가기 전에 천재가 생겼다. 내년에 우리가 저한테 민법 강의를 들은 사람 중에 매년 숫자가 한 100명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 중에서 두세 명이 한 90점 정도 받거든요. 매년 그래요. 그 제가 천재로 한 사람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눈치가 빠르잖아. DH가 뭐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 DH 뭐?
도그하우스. 도그하우스 뜻이 뭡니까? 계집, 계집, 계집. 머리가 굳어 있어, 머리가 계집. 자, 그 다음 부합을 한번 볼까요? 부합. 자, 부합은 조금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는 실제로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물건끼리 붙어서 하나가 됐다. 이걸 부합이랍니다. 자, 첫째, 부동산과 동산이 붙었다. 부동산과 동산의 부합. 자, 예를 든다면 갑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갑이 집에 대한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집을 빌렸습니다.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 집이 어디에 집이냐? 저 산청이다, 산청. 경남 산청에 있는 두매산골의 집입니다. 두매산골의 집. 을은 누구냐? 도시에 사는 부자입니다, 부자. 그래서 요양 차원에서 공기 좋은 산청으로 임대를 잠시 해가 요양하고 있다. 요양하고 있다. 근데 을이 이제 부자로 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집은 후져도 되는데 벽지는 고급 벽지를 바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고급 벽지를 발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집에다가 벽지를 발라버리면 이 벽지하고 집은 하나가 돼버립니다. 하나. 그걸 부합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부합. 그래서 앞으로 부합이란 뜻은 하나가 되었다, 일체가 되었다, 또는 벽지는 집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합이라는 말을 쓰면 좀 어렵잖아요, 그죠? 부합이라는 말이 나오면 한 개가 됐네, 일체가 됐네, 벽지가 집의 구성 부분이 됐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부합하고 반대말이 뭘까요? 부합하고 반대말은 우리 판례는 독립이라고 씁니다. 항상 뭐라 쓴다고? 독립. 부합했다, 독립했다. 부합했다, 독립했다. 그럼 부합이 되면은 하나가 된단 말이고 독립이 되면은 하나가 안 되고 여전히 두 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벽지가 갑의 집에 을의 벽지가 붙었어요. 그러면 갑의 부동산에 을의 동산이 붙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벽지가 붙은 하나의 집을 누가 소유하느냐? 이게 법률 규정이 또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소유할까요? 갑이 소유한다. 그래서 벽지 붙은 집은 부동산 소유자가 전체를 소유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 있겠죠.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자, 산청에는 두매산골의 집이니까 이 집값이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벽지는 워낙 고급이라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50만 원짜리 집에다가 500만 원짜리 벽지가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소유할까요? 그래도 갑이 소유한다.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와 상관없이 동산과 부동산이 붙으면 항상 누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한다. 대신에 갑은 벽지값 500만 원을 보상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보통 자살로 많이 간다. 자살. 이렇게. 여기는 허락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당연하지.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 소리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식하고 법하고 많이 다른 점을 앞으로 계속 발견할 것이다. 그 상식으로 처리하려 하다 보니까 내 점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상식 가지고 재판에 갔다가 판사한테 판결 받으면 뒤집어져 가지고 막 거기서 울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허락 여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허락 여부.
그 갑의 부동산과 을의 동산이.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잘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뜯어가라. 뜯어가라 해도 상관이 없어요. 뜯어가면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부합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가 됐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뜯어가더라도 붙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런 뜻이. 그죠? 의문은 좋은데 너무 상세하게 고민을 하면은 앞으로 고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 생각하고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 혼자서 고민하고 막 심한 사람 국회까지 도서관까지 전화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뭐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100페이지 봐야 되는데 1페이지도 못 넘어가고 내 이래. 우선은 편안하게 들어보고 넘어갈 거는 넘어가고 정말 고민이 되면은 찾아와서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부동산하고 동산이 부합되면은 가치와 상관없이 누가 소유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한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될 수도 있다. 자, 역시 갑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입니다. 주택입니다. 역시 주택. 자, 을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임차인이에요. 자, 을이 갑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정축을 했단 말이에요. 정축을 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만 제가 예를 듭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부동산이고 이것도 부동산이에요. 그러면 정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 1층에 부합이 되느냐 독립이 되느냐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독립이 되면은 건물이 2개다. 부합이 되면은 건물이 1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원칙은 부합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가 돼 버린다고. 자, 하나가 돼 버리니까 이 정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포함이 돼 버려요. 따라서 이 정축 부분하고 포함해서 갑이 법적으로 소유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고. 근데 예외적으로 부합이 되지 않고 독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 요건이 있어요. 만약 독립이 되면 누가 소유합니까? 정축한 을이 소유합니다. 이렇게 을이 소유. 그러면 아무 소리 없으면 부합되기 때문에 독립이 되려면 별도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독립성. 딱 감정평가사 불러가지고 이 독립된 건물로서 취급되느냐 법적으로 그렇게 판사가 물어보겠죠. 자, 이 독립성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조상 독립성, 기능상 독립성. 2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구조적으로 독립적이다. 그 말은 여기가 완전히 막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요 1층에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되면 안 된다고. 그래 완전히 막혀 있어야 된다. 이거를 구조상 독립성. 이렇게. 그 다음 출입문이 별도로 여기 별도로 나 있어야 돼요. 이거를 기능상 독립성 이렇게 부릅니다. 자, 2가지 요건을 갖췄습니다. 완전히 막혔다. 출입문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 독립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번째. 을에게 요거는 나중에 이제 판사가 판단한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정축해야 된다. 이렇게. 뭐 하려는?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정축. 자, 그 다음 3번째를 한번 볼까요? 자, 3번째는 토지와 지상물의 부합 문제. 요게 그동안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토지와 지상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을 재배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 나와봤자 이 세 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땅 위에 있는 요거를 한마디로 뭐라 한다고? 지상물이라고 한다고. 지상물. 그럼 저 지상물은 토지에 부합되겠냐 이 말입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되냐, 나무는 부합되냐, 농작물은 부합되냐 이렇게. 자, 좀 전에 하나가 됐다 그 말은 포함이 된다 이 말하고 또 같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단어로 쓴다. 자, 부합됐다, 하나가 됐다, 포함되었다, 일체가 됐다, 구성 부분이 됐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식을 한번 물어볼까? 자, 갑의 허락 없이 을이 건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에 부합될까요? 독립이 될까요? 건물. 건물은 항상 독립입니다. 우리 민법상. 건물은 토지에 절대 포함이 안 됩니다. 부합이 안 돼. 일체가 안 돼. 하나가 안 돼. 구성 부분이 안 돼. 항상 독립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는 부합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상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물입니다. 아시겠어요? 독립. 독립이 되기 때문에 누가 소유한다고? 을이 소유합니다. 을이 소유한다. 자, 남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해도 소유는 누가 한다고? 을이 소유한다. 을이 소유한데 또 이제 질문하고 싶어서 지금 입이 간질간질한다. 그 미리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을이 소유하면은 그 이상하잖아요. 남의 땅에 짓는데 소유는 을이 하는데 갑으로부터 철거당합니다. 나중에 소유는 누가 한다고? 을이 한다고. 철거되기 전까지. 대신에 나중에 갑이 소송하면은 철거된다고. 자, 그 다음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 을이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갑의 토지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나무. 나무는 어떻게 될까? 응? 나무는 부합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합이 됩니다. 부합. 그럼 부합이 되기 때문에 이 나무는 토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땅 주인 갑이 소유한다. 이게 원칙이다. 대신에 나중에 갑은 을에게 나무값을 보상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보상하고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민법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민법은 권리가 누구한테 가느냐. 그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다 이렇게. 자, 나무는 부합이 돼서 땅 주인이 차지한다. 그런데 이 나무는 굉장히 중요해요. 부합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독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와는 독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독립이 되어버리면 심은 자, 을이 소유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느 요건을 갖춰야 독립이 되겠느냐? 첫째, 공시방법을 갖추면 됩니다. 공시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한 권한으로 심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공시방법이라는 것은 나무의 공시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무. 임목 등기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등기를 할 수 없으면 명인방법이라고 있습니다. 명인방법. 우리 전통적으로 저 나무는 누구 소유다 이걸 나타내는 방법을 명인방법이라 합니다. 명백하게 인식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나무를 심어놓고 새끼줄 같은 거를 딱 묶어서 또는 홈을 파가지고 소유자 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명인방법이라 한다. 그래서 등기했거나 명인방법을 취했다면은 공시방법을 갖췄기 때문에 그때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한다. 그때 누가 소유한다고? 을이 소유한다. 그 다음 정당한 권한으로 심었다. 그 말은 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서 심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땅을 빌려서 심었어요. 땅을 빌려서 을이 심어버리면 정당한 권으로 심었기 때문에 토지에 부합한다, 독립한다, 독립한다. 그때는 을이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를 해가지고 토지를 임대차를 해가지고 심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농작물은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 시험에는 요 나무하고 농작물하고 구별할 수 있겠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나무하고 농작물의 구별이 좀 힘들어요. 그거는 우리는 구별하는 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는 나무입니까? 농작물입니까? 고추나무는요? 고추. 사과나무는? 배나무는? 그 산에는 소나무 이런 거는 나무인데 과일이 열리기는 이런 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 채소나 농작물 개념에 들어가면은 나무가 아니에요. 우선 법적으로 봤을 때. 그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하다고. 근데 시험에는 주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 농작물은 항상 독립합니다. 토지에 절대 부합이 안 된다. 우리 판례가. 그러면 갑의 땅 주인의 허락 없이 남의 땅에다가 을이 불법으로 농작물을 심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도 부합이 된다, 독립이 된다, 독립. 그래서 항상 농작물은 불법 경작자 을이 소유한다. 이것도 또 물어보려고 지금 까닥까닥 한다. 불법으로 심어도 직권해요. 이래 된다. 대신에 갑으로부터 소송 당하면은 뽑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현재 소유는 누가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항상 독립이 된다. 그런데 독립이 되는 조건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농작물이 성숙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뭐라고요? 성숙. 그러면 만약에 판례 이론에 따르면 농작물을 심었지만은 미성숙이다. 그러면 이거는 토지에 부합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성숙을 전제로 한다. 그러면 성숙하고 미성숙하고 구별이 뭐냐? 땅 위로 올라왔으면 성숙, 땅 밑에 있으면 미성숙. 요렇게. C단계는 미성숙, 싹이 나가지고 위로 올라오면은 성숙. 그러면 이거는 보기에는 성숙이다, 미성숙이다? 성숙이지. 다리가 쭉쭉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성숙. 그럼 시험에는 주로 성숙이 나올까요? 미성숙이 나올까요? 100% 성숙이 나옵니다. 왜? 땅 밑에 있을 때는 분쟁이 안 생깁니다. 누가 소유냐 이게 안 생겨요. 분쟁이 안 생기면 시험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땅 위로 올라설 때 저게 내가 허락도 없는데 지금 심어놨네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재판에 붙어요. 그러면 성숙이 되면 을이 재판에서 항상 이긴다고. 대신에 을이 소유권자는 되는데 갑으로부터 나중에 뭐 당한다고? 방해 제거 청구로서 뽑아내야 됩니다. 나중에. 그런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부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고. 공동 소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 소유. 공동 소유는 뜻이 뭘까요? 공동 소유.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한다. 이게 공동 소유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이제 구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공유, 합유, 총유.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공동 소유는 세 가지가 있다. 공유, 합유, 총유. 자, 우선은 공유는 예를 하나 기억하십시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버지가 혼자 계시다가 부동산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상속을 하겠죠? 그 상속되는 재산을 공동상속재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들이 3명이면은 아들 3명이 공유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뭐 한다고? 공유. 자, 합유는 조합.
조합재산을 합유한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조합재산. 하나 물어볼까요? 농업협동조합. 그 조합일까요?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농협, 축협. 이게 조합입니까? 아닙니다. 이름이 조합으로 돼 있지만은 농협과 축협은 법인입니다. 법인. 아시겠어요? 회사라고 회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합은 여러분이 계모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계하고 더 가깝습니다. 개념 자체가. 자, 총유는 교회, 사찰, 종용 시험에 나와요. 항상 세 가지입니다. 소유하는 것을 총유라고 합니다. 교회, 사찰, 종중 세 가지. 자, 그다음. 자, 공유에는 지분이라고 있습니다. 지분.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이 됐어. 그러면 아들 세 마리가 공동 상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세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럼 지분이 있단 말이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자, 지분을 다른 말로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남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은 하나예요. 근데 아들이 그 소유권을 3등분하고 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권리의 일부를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유에는 당연히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합유에도 합유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총유에는 지분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이 지분을 처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분을 처분한다. 3분의 1 지분을 처분하겠다. 남에게. 그럼 공유에서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근데 합유 지분은 마음대로 처분이 안 돼요. 나머지 합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총유에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처분 자체도 존재할 수 없다. 자, 세 번째. 상속이 되겠느냐? 자, 공유를 하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했어. 아버지가 3분의 1 지분을 가졌어. 그럼 아들이 그 3분의 1을 상속하겠느냐? 자, 공유 지분에서는 상속도 자유롭게 됩니다. 근데 합유에서는 상속이 금지됩니다. 그 다음, 총회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상속 문제도 안 생깁니다. 자, 세 번째, 분할. 분할이 뭐예요? 나누는 거. 자, 토지 하나를 지금 공유, 합유, 총유하고 있잖아요. 토지는 몇 개? 한 개. 그거를 실제로 지분만큼 쪼개버리는 것을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그럼 공유에서는 공유물 분할이 역시 자유입니다. 완전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콩가루 집어있다. 그 말은 똑같습니다. 자, 합유에서는 분할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총유에서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분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부동산인 경우에, 자, 공유에서는 지분 자체를 등기합니다. 지분.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그 3분의 1을 등기부에 딱 기재를 한다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합유 지분은 지분 자체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지분은 있는데 지분을 등기 안 한다고. 대신에 여기는 합유 관계다. 그 말을 등기합니다. 합유 취지를 등기한다. 이렇게. 자, 총유에서는 등기가 조금 새롭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갑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자, 여기 산이 있다. 100억짜리다. 그런데 A가 목산입니다.
그리고 신도가 을, 병, 정 쭉쭉쭉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100억짜리 산을 등기부에 올려야 되잖아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등기를 하려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은 대표자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 대표자. 그럼 목사님을 그냥 대표자라고 치자 이 말입니다. 자, 신청은 목사님이 하는데 등기부의 소유자로 올라가는 사람을 등기명의인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등기명의인. 교회 명의로 올라갑니다. 명의. 이렇게 교회 명의. 그럼 이게 이제 개인 같으면 명의인이 내나 법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제 이름은 갑의 이름으로 개인이 딱 등기부에 올라오면 갑이 소유자가 된다고. 그런데 여기는 달라진다고. 소유는 요 사람이 소유합니다. 소유. 이렇게. 자, 신청은 누가? 대표자. 명의는 누가? 교회, 단체. 그 다음에 소유는 단체 구성원이라고 합니다. 구성원. 그래서 을병정 신도들이 소유하는 것을 총유라고 합니다. 총유.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교회하고 사찰하고 종중을 뭐라 하느냐. 한번 읽어 보실까요? 비법인 사단이라 합니다. 비법인 사단. 자, 우리가 이제 단체가 있잖아요. 이거는 개념입니다. 흥분하지 마라 캐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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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단체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는 것을 사단이라 하고,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면은 재단이라 합니다. 이건 들어보셨죠? 사단.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두 가지로 설립 등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단체 설립 등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등기된 사단을 뭐라 하느냐? 그죠? 사단법인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 사단법인. 그러면 등기 안 된 법인을 사단을 뭐라 할까요? 응용을 해보세요. 등기 안 된 사단. 꼴치지 말고 항상 강의를 들을 때는 눈빛을 강렬하게 하지 말고 개슴처레하게. 에? 강렬하게 하면 이게 정지가 된단 말이야 이게. 에? 자, 등기된 사단은 사단법인, 등기 안 된 사단은 그죠? 뭐랄까? 사단비법인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부른다고. 한번 읽어보시오. 비법인 사단. 재단은 여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자, 단체는 두 종류가 있다. 사단, 재단. 사단에는 등기된 사단법인, 등기 안 된 비법인 사단. 교회, 사찰, 종중은 등기 안 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입니까? 비법인 사단. 그러면 총유가 뭐냐? 이렇게 딱 개념이 나오네.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공동 소유한다. 그걸 총유랍니다. 뭐라고?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이,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뭐가? 구성원이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좀 특이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공유에도 지분이 있고 합유에도 지분이 있는데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맞죠? 공유에는 처분도 자유, 상속도 자유, 분할도 자유. 그냥 콩가루 집어야 지 맘대로 할 수 있어. 합유 지분은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 상속은 안 돼. 분할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왜 그럴까? 자, 공유는요, 그냥 단순한 재산의 결합.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어려운 말로. 한번 읽어보세요. 단순한 재산의 결합. 합유는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재산을 공동 소유한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여기는 단체를 전제로 공동 소유한다. 이런 특징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쉬울게요. 저 왼쪽에는. 그럼 합유하고 총유하고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특징을 잘 잡아주시면 된다고. 자, 여기에 A라는 사람이 3분의 1, B라는 사람이 3분의 1, C라는 사람이 3분의 1 가지고 있다. 세 사람이 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첫째, 공유라고 보겠습니다. 공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들 삼형제가 공동 상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 B, C가 공동 상속 재산을 공유하고 있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A는 다른 사람 A-에게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 등기도 대부분에 해줍니다. 지분만 팔아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 C가 아버지입니다. C-가 아들이에요. 아들.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그럼 아들이 뭐 한단 말입니까? 상속합니다. 자유. 이렇게. 자, 그리고 세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같이 공동 소유를 하기 싫어요. 쪼개고 싶어. 그러면 분할. 분할을 청구하면은 쪼개집니다. 분할 청구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 공유 지분은 처분도 자유, 상속도 자유, 분할도 자유.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말은 구성원의 교체가 자유롭다. 구성원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A가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가 A-한테 3분의 1 팔았어요. 그럼 B씨한테 피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아무런 피해가 없으니까. 재산 가치, 3분의 1의 가치만 넘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B씨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것이 이제 합유라고 보겠습니다. 합유. 자, 합유의 최대 특징은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 공동 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자, 세 사람이 건물을 하나 사가지고 식당을 운영한다. 공동 사업을 위해서 공동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식당을.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이제는 공유한다, 합유한다? 합유한다고, 합유. 사업을 위해서. 자, 그러면 A는 너무 기술이 요리 기술이 좋아가지고 참여했고, B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참여했고, 이 사람은 자금 융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 사람이 모여서 공동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A가 B씨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A-한테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요거는 기술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무능력자야. 무능력자. 그러면 A 대신에 무능력자가 들어오면 사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위험하지. 그죠? 그래서 B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처분이 안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합유 지분을 처분할 때는 B씨, 즉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C는 자금 융통을 엄청 잘합니다. 그러다가 사망했습니다. 아들이 C'입니다. 그럼 지분을 상속할 수 있겠냐? 자, 이 C는 이름이 뭐냐 하면은, C는 아버지는 이름이 이렇습니다. 읽어보세요. 아들의 이름은 조금 달라요. 읽어봐라. 이랬어. 망나니야, 망나니. 머리에 색깔 7가지 칠하고, 뽀마다 기름까지 바르고, 맨날 쓰레빠 끌고 다니고 어른한테 얘기할 때 껌 씹고 이야기하고 이런 애야. 논팽이야, 논팽이. 그럼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다가 논팽이가 들어와서 AB한테 같이 하시죠. AB 기절합니다, 기절.
자, 상속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상속은 금지된다고, 상속, 금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이렇게 남한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공유에서는 구성원의 교체가 자유롭다. 나머지 공유자에게 피해가 없으므로. 근데 합유에서는 구성원의 교체가 자유롭다, 제한된다? 제한된다. 왜? 아무나 들어오면 사업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유 지분의 처분도 저는 동의. 합유 지분은 상속은 금지된다. 이렇게. 그럼 분할이 될까요? 합유물. 만약 분할이 돼버리면, 식당을 분할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뭐 된다고? 금지된다고 이렇게. 할 것도 없잖아 지금. 지금 따뜻한 봄날이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앞으로 괴로움이 상당히 따를 것이다. 최대한 지금 기초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최대한. 그런데 기초지만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통과 안 되고 그냥 중간에 와서 공부를 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5월달에 이제 학생이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야. 5월달에 들어오면 이미 여러분들 기초가 된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 그럼 5월달에 처음 들어온 사람은 엄청나게 열심히 해. 하루에 10시간. 근데 점수가 안 나와, 점수가. 사상누각이라고. 특히 법은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마음이 급한 사람은 법하고는 안 맞아. 그런 사람은 그냥 외워버려야 돼. 중개법하고 딱 맞다, 마음이 급한 사람. 예? 민법은 빵이다, 앞으로. 민법은 논리적으로 왜 그러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결국에는 이게 훨씬 빠르다고. 그 합의하고 공유는 이런 차이가 있다. 한마디로 공유는 구성원의 교체가 자유롭다. 합의는 구성원의 교체가 자유로우면 사업을 망침으로 제한된다. 처분도 저는 동의, 상속은 금지, 분할도 금지. 이렇게. 자, 그 정도 하시면 됐네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용익물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